이거 오신 만약에 이제 일단 우리가 온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가 광이고 그 다음에 온도고 그 다음에 습도,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광은 왜 신경을 안 쓸까요? 모든 환경은 광에 맞춰서 조절한다. 그러니까 온도도 그렇고 습도도 그렇고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광에 맞춰서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에 대비해서 지금 온도가 몇 점인지, 예를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광에 비해서 습도가 몇 점인지, 광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몇 점인지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실제로 현재 상황이 좋냐 나쁘냐는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시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기를 좀 얘기하고 간단히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공기는 이제 산소와 질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습도는 공기 안에 습이 들어있어요. 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있는데 물이 바로 수증기 상태로 있는 게 공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공기 중에 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온실에 되게 많죠. 온실 자체 습도가 높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공기가 가벼워요? 물이 가벼워요? 공기와 물의 무게. 그렇죠. 물이 훨씬 가볍죠.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훨씬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물이 훨씬 가볍죠. 우리가 분자량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뭐냐면은 산소는 32고 물은 18로 배웠어요. 질소는 28. 그러니까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는데 공기의 무게는 물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온실에서의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습을 얘기를 할 때, 공기를 얘기를 할 때 온실이라는 거는 문을 여는 순간부터는 건조한 게 문제고 문을 닫는 순간부터는 습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겨울철 볼게요. 겨울 공기는 보면 되게 어때요? 건조하죠. 근데 온실 내부는 습하다고 하죠. 반대로 여름에 볼게요. 여름에 습해요? 건조해? 바깥 공기가? 여름에 습하죠. 바깥에가 70%씩 나와요. 근데 온실 습도는 어때요? 50%까지 떨어지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다 열어버리니까 어때요? 습도 밖으로 빠져나죠. 그래서 상대 습도 개념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공기를 얘기할 때 바로 이제 이런 공기라는 건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물보다 훨씬 가볍다라고 우리가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열 자멸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온실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현열은 뭐예요? 눈에 온도계에 찍힌 온도를 우리가 현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30도씨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1kg의 공기는 30kJ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반면 또 볼게요. 그러면은 50도씨는 몇 kJ를 갖고 있어요? 에너지가? 공기가? 50kJ 갖고 있죠. 50도씨의 공기는 50kJ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kJ의 에너지가 있는데 공기가 50도면은 50kJ는 우리가 현열이라고 불러요. 50kJ는 자멸이라고 부르는데 자멸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열, 숨어있는 열을 우리가 자멸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 뭐야? 온도계에 찍힌 거죠. 온도계에 찍힌 거는 바로 50kJ. 그러니까 공기 온도가 50도시면은 우리가 50kJ의 현열이 있다. 근데 공기의 열이 100kJ이면은 결국 뭐다? 50kJ는 현열, 50kJ는 자멸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구상을 하잖아요. 보면은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안개 분무기를 쏘거나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공기 중에 습도를 올리면은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실제로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바로 현열이 자멸로 변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안개 분무기에서 습도를 높여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 우리가 단열 냉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습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줄지 않는데 습의 형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공기 중 건조 공기의 에너지와 수증기의 에너지를 합친 걸 우리가 엔탈피, 전체 에너지로 불리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온실의 습도가 높은 게 조절이 쉬울까요? 온실을 변화시키는 걸 조절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온실의 습도가 건조한 게 조절이 쉬울까요? 우리가 온실의 온도를 바꾸는 방법은 뭘로 하나?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환기죠. 환기예요, 환기.
그러면 환기요. 그러면 온도를 올리는 건 뭐가 있어요? 온도를 올리는 거는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가 여기 복사열이에요. 복사열이 태양의 에너지가 온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온실 에너지가 들어온 것보다 적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에너지가 쌓이고 온도가 올라가고 많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온실보다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지금 우리가 막 지금도 한낮에 900와트, 1000와트 들어오거든요. 이 에너지 들어올 때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빨리 배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온실 안에 습도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겠죠. 왜 그렇게 웃겨? 높다는 건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공기 교환을 통해서 외부와 내부의 에너지 교환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시간당 500줄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500줄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내면은 똑같아지죠. 온도가 안 올라가죠. 그러면은 내가 외부 예를 들게요. 1立方미터의 공기가 얘는 100줄을 갖고 있어요. 밖은 50줄이에요. 한번 교환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50줄의 에너지가 사라지죠. 근데 내부 에너지가 80줄이에요. 외부는 70줄이에요. 교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줄의 에너지만 교환되죠. 그럼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름철을 볼게요. 우리가 문을 열어도 왜 여름철에 고온기 때 온도가 떨어지나요? 왜 안 떨어질까? 생각해 보셨나요? 교환되는 에너지가 작은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까 여름철 얘기했죠. 외부 습도가 높아야 낮아요? 높죠? 높아요. 내부의 습도는 어때요? 내부의 습도는 절대 습도는 높은데 내외부의 에너지 차가 작다는 거죠. 에너지가 큰 언제? 겨울철 볼게요. 겨울철 볼게요. 3월달 볼게요. 3월달 보면은 11시, 12시 되면 거의 700와트 정도가 들어와요. 에너지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3월달 10시, 11시 외부 온도가 어때요? 15도. 내부는 27, 8도. 그 다음에 문을 조금밖에 안 열리는 습도도 높죠. 그러면은 어때요? 온실의 온도를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요. 반면에 7월, 8월, 9월달은 들어온 에너지는 많은데 온실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 편차가 작아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우디가 우리보다 온실 농사가 어려운 걸 생각하는데 면밀하게 들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우디도 4, 5, 6월 달의 농사는 우리보다 더 쉬워요. 왜 쉽냐? 외부의 온도가 높아도 외부의 온도가 높아도 어때요? 뭐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죠.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공기예요. 반면에 온실에서 작물을 키우면 어때요? 온실에는 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실 안의 에너지는 높아요. 교환을 통해서 온실로 들어온 에너지를 바꿔서 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우디 하면은 농사가 안 되는 나라에서 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우디나 카타르 가잖아요. 과체류 가격이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왜? 외부의 습도가 낮기 때문에 조절이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과체류 재배가 안 됩니까? 보면요. 7, 8, 9월 달 안 되죠. 왜 7, 8월 달 안 되는 건 뭐예요? 외부의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내가 창을 열어봐야 어떻게 돼요? 에너지의 교환이 들어오는 햇빛 양보다 작기 때문에 온실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언젠가는 더 이상 온도가 멈추죠. 왜 멈춰요? 올라가는 게?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서. 그럼 외부는 내부가 40도가 되고 외부가 32도가 되고 어때요? 교환을 통해서 온실을 들어온 태양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개 분무기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내부의 에너지를 높여서 교환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 안 되죠. 특히 복사율도 그렇고 여기서 직구가 4m, 4.5m 이브는 잘못 쓰면은 문제가 더 생겨요. 안개를 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식물에 묻어갖고 과일 품질이 떨어지고 무지하게 안 좋아지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직구가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은 그냥 생각해보세요. 찬물을 집어넣으면은 온실을 냉각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저는 계산해보면 불가능해요. 찬물 돌려갖고는. 왜 그런 걸 볼게요. 지금 우리가 1kg의 물을 증발할 때 1kg를 증발할 때요. 보통 우리가 2,500kJ를 정도 날린다고요. 뭐냐면은 내가 100도씨가 그러니까 90도가 되든 90도가 너무 있고 30도가 되든 30도의 물을 증발시키든 15도의 물을 증발시키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2,500kJ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하는 2,500kJ이 필요해요. 근데
10도씨물과 30도씨물의 에너지 차는 불과 84kJ밖에 차이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10도씨물 만들기 어렵죠. 10도씨물하고 30도씨물하고 1리터에 80kJ, 84kJ 차이가 나는데 1리터의 물을 증발할 때는 2500kJ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1kg의 물을 증발하는 거하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도씨의 물을 1kg 증발하는 것보다 30도씨의 물을 1.1kg, 그러니까 100g만 더 증발시키면은 오히려 이게 온실의 에너지를 더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찬물을 돌려갖고 온실을 식힌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에너지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가 시간당 이 세도에 있는 대부분 온실들은 5, 6월부터 9월까지 4월 중순부터 4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는 제곱미터당 2,500kJ, 그러니까 2,500kJ 에너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1리터의 물을 증발하는 양이 시간당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까짓 거 조금 찬물 돌렸다고 해서 온실을 냉각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얘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엔탈피를 얘기할 때 여기요. 또 아까 엔탈피 얘기했잖아요. 여기 25도씨의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얼마예요? 25도씨는 현저히 몇 킬로줄? 25kJ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1kg 공기당. 그러면은 여기가 물이 10g이잖아요. 10g은 0.01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0.01리터니까 바로 10g의 물을 증발할 때 50kJ의 에너지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25도씨가 물이 10g 있으면 얼마예요? 100kJ에 그러니까 여기가 25kJ에다가 요거 하면 약 50kJ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물을 조금 더 증발시키게 되면은 온실을 시키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안개 분무기로 쏘는 거 있죠. 안개 분무기 다루셨잖아요. 그게 더 물을 많이 증발시킬까요? 토마토나 오이를 씹었을 때 증발량이 많을까요? 식물이 증발하는 게 많을까요? 포가 쏘는 게 많을까요? 식물이 훨씬 많아. 그냥 많은 게 훨씬 많아. 훨씬. 우리가 안개 분무기도 마찬가지, 안개를 쏘는 것도 그렇고요, 보광도 그렇고요. 우리가 자연에 조금 도움을 주는 거지 이거 자체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아마 안개 분무기 높은 옷을 쓰신 분들 보게 되면은 습도가 40%일 때 50% 안개 쏴봐야 50%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자체의 증산량이 대부분이고 실제로는 그 안개를 쏘는 거는 불과 10%를 옮길까 말까 정도 수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도는 정도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습공기서 저희가 그다음에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 저희가 복사라는 게 있고 대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난로를 앞에가 있어요. 난로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모닥불이 있어요 앞에. 그러면은 야외에서 있는데 모닥불을 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뜨끈뜨끈하죠. 등은 어때요? 차갑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따끈따끈한 걸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요. 등을 따뜻하게 하면 우리가 대류 에너지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밀폐된 공간이 있으면은 난로에 펴놓으면 배가 처음에 뜨겁다가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 등까지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등이 따뜻해지는 걸 우리가 대류 에너지, 공기가 내 몸을 데피는 걸 대류라고 부르고, 복사 에너지는 직접 여론이 뭘로 데펴져?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형태로 내 몸을 덮이는 걸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난방에서는 그럼 복사열이 좋아, 대류열이 좋아요? 복사열이 좋죠. 복사열은요, 식물체의 체온을 올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대류열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공기 온도와 식물체 온도가 편차가 밤에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아무리 복사열이 많아도 일반적으로 식물체 온도가 공기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기 온도와 체온이 차이가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죠. 작을수록 난방 효율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데피려고 난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물체의 체온을 높이려고 난방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난방을 할 때 우선 원칙이 바로 복사 에너지가 원칙이다. 그럼 복사 에너지가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파이프 난방, 온수 난방이 바로 복사 에너지의 대표예요. 왜냐하면 파이프가 50도씩 되잖아요. 뭐 어떻게 돼? 파이프에서 적외선이 식물체를 데피게 되죠. 그걸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해서 보여요. 그러면은 파이프가 공기는 안 데피느냐? 데피죠. 그걸 우리가 대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 난방은, 그러니까 온수 난방은요, 약 3대7 또는 4대6으로 복사열과 대류열이 나눠지는데, 온풍 난방은 100% 다 뭐다? 대류 난방이죠. 우리가 난방에서 기본적인 거는 바로 복사 에너지라는 파이프 난방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유럽에서 우리보다 그 난방을 한 첨단 음식들이 먼저 생겼잖아요. 거기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파이프 난방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파이프 오수 난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도 사람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요 절대로 복사 난방을 아니라 전기로 발열체 난방을 하시면 안 돼요. 전기 발열체 난방. 뭔지 아세요? 탄소 나노튜브나 이렇게 전기선으로 해서 이런 굵은 선에 전기를 통해서 뜨겁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전라도에서 지금 충청도로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제가 저지하고 있는데 자꾸 와서 어떻게 보시는지 자꾸 넘어가요, 사람들이. 이 전기 난방 하면 열선 난방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탄소 나노튜브나 이런 걸. 전기 발열체. 왜 하지 말라고? 발열체 난방. 우리가 비례 난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차는 난방이, 내가 보일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온수가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에 갈 때요. 야, 내일 영하 10도야. 그럼 어떻게 해요? 보일러 온도를 60도로, 온수 온도를 60도로 맞춰놓고 가죠. 근데 만약에 내일은 0도야. 그럼 어떻게 해요? 40도로 맞춰놓고 가죠. 그 다음에 내일은 10도래. 그러면 어때요? 한 35도 맞춰놓고 40도 맞춰놓고 하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외부 온도에 대비해서 내가 들어가는 에너지 양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탄소 발열체는 어때요? 전기로 쓰는 발열 난방 어때요? 온오프죠. 그래서 와트 조절이 안 되고 무조건 어떻게 돼요? 그냥 온오프로 껐다 켰다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전기 발열체 난방은 절대로 하시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근데 왜 자꾸 제가 지금 참고로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꾸 제가 보니까 익산 쪽에서 어떤 업체가 넘어와갖고 전주 익산에서 충청도 사람들 꼬시고 있더라고. 자꾸 그거 하라고. 좋다고. 그래서 전기 발열체 난방은 제가 처음 이 업에 들어왔던 2000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이 복사 난방은 뭐다? 바로 파이프 난방을 얘기하는 걸 우리 복사 난방이래요. 근데 100% 복사 난방은 없어요. 끼케야 30에서 40% 정도가 복사하고 나머지는 대로 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방사하는 걸 우리가 방열이라고 하는데, 온실에서 밖으로 뺏기는 걸 방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야간 복사 냉각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요. 이건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야간 복사 냉각이 뭐냐? 이런 거 보셨나요? 온실 안에 작업장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파이프가 얼은 거 보셨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온실이 아니에요. 온실 아니고 이제 과일인데, 온실 안에는 내가 이제 뭐 5도 7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파이프가 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복사 냉각 때문에 이거들이요. 그러니까 야간 복사 냉각이 뭐냐? 이런 고체가 있잖아요. 이런 고체가 있어요. 이런 고체들은 어떤 특성이냐면은 얘가 10도이고 바깥에가 영하 15도이면은 10도에서 영하 15도로 열을 뺏기는데, 어떻게 뺏기냐면요. 공기를 통하지 않고 열을 뺏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기 온도보다 파이프 온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또는 식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체도 뭐냐면은 식물체는 분명히 공기 온도는 12, 3도인데 냉해를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냉해를 받을까? 그건 바로 복사 냉각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복사 냉각이 뭐냐? 저 하늘은 몇 도일까? 저 하늘. 대기권. 비행기 다니는데 얼마예요? 비행기 지나가다 보면 몇 도 나와요? 영하 30도. 35도 나오죠. 그러면 나무가 하늘을 보고 있어요. 나무는 18도예요. 지금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얘랑 나랑 차이가 몇 도가 나요? 58도의 차이가 나죠. 그 58도가 나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생장점이 저 하늘을 보고 열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공기 온도는 15도인데 체온은 10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지금 커튼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요즘에 공기 온도가 얼마나 17, 8도 되죠? 커튼을 칠까 말까 지금? 안 치죠. 근데 바로 복사 냉각 때문에 쳐야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공기 온도가 18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생장점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장점 온도는 1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장점이 증산을 못하게 돼요. 증산을 못하게 되고 양분이 온도가 생장점 온도는 낮고 아래쪽 온도가 높으면은 생장점 양분이 높아서 생장점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사 냉각이라는 거 한 거는 앞으로 10월달, 11월달에 이제 보게 되면요, 내부 온도가 15도까지 떨어져도 15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요? 커튼을 안 닫고 그냥 집에 가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커튼은 닫고 가셔야 돼요. 근데 다 닫으시면 안 되고 내가
뭐라죠?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80% 닫고 가셔야 되고 단동호실 같은 경우는 측면은 닫지 마시고 생장점 위쪽만 가리고 하셔야 돼요. 위쪽도 다 닫지 말고 약간 열어놓고 하셔야 되거든요. 바로 복사 냉각에 의해서 생장점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겨울 되잖아요. 겨울이 돼요. 그러면은 겨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커튼 먼저 닫으세요. 창부터 닫으세요. 창부터 닫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11월 달이면 커튼을 먼저 닫고 커튼을 닫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100W가 되면은 외부 확량 100W라는 얘기는 해지기 1시간 전쯤 되면요. 100W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100W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커튼을 미리 닫아요. 한 7, 80% 닫아놓고 창은 열어놓은 상태로 온실의 온도가 17, 8도로 떨어질까지 기다린 다음에 창을 닫으시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집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우리 거실에 이제 앉아있잖아요. 11월 달에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창을, 커튼을 닫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포근하죠? 열고 있으면 어때요? 서늘하죠? 그러면 공기 온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공기 온도 변화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서늘하게 느끼고 따뜻하게 느낄까? 커튼의 온도가 21, 2도고 사람의 온도는 36.5도면 어때요? 10도밖에 차이 나, 15도밖에 차이 나죠. 근데 만약에 외부 온도가 10도인 상태에서 내가 36.5도면 21.5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인간의 체온이 바깥으로 창을 통해서 적외선의 형태로 열이 빠져나가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내가 체온을 만들어내고 열을 만들어낼 때 보충이 되지만 식물들은 보충이 안 되게 되면은 생장점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왜 그럼 위쪽부터 떨어지냐 볼게요. 여기 하늘 제일 많이 보죠. 아랫잎은 어때요? 위에 잎이 가려서 가리게 되고 요 이파리는 아랫잎파리는 요 잎이 가리고 또 아랫잎파리는 요 잎이 가리기 때문에 위에 생장점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아래 온도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냉각이라는 것이 현재 그러니까 저 2020년대 2010여 년 201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온실에서 복사냉각에 대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복사냉각을 막기 위한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 볼게요. 이번에 계엄 사태 터졌을 때 서울에서 저기 이렇게 밤에 이제 그게 뭐라고 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뒤집어 쓰고 있었나요? 두꺼운 담요 쓰고 있었나요? 아니면은 은박지 쓰고 있었죠? 은박지. 왜 은박지를 쓰고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갈 때요. 은박지로 된 저걸 갖고 오랍니다. 또 담요를 갖고 오랍니다. 은박지를 담요라고 해서 거기 두꺼운 담요가 아니라 은박지를 그러니까 부피는 조금밖에 안 되는 은박지 담요를 갖고 와라고 산에 갈 때. 왜 갖고 와라고 할까요? 체온온주에는요 담요보다 은박지가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때요? 소방관들이 누구 구출하면 어때요? 은박지로 막 둘러매죠. 물에서 딱 건지면 어떻게 해요? 은박지로 막 감싸죠. 왜 감쌀까요?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반사면만은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복사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적외선 카메라를 찍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마 떠들고 있으니까 잎이 아마 빨갈 거고 여기가 좀 푸르둥딩할 거고 옷 입고 있는 데가 아마 노릇을 할 거예요. 내가 옷을 통해서 옷을 뚫고 적외선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여기는 바로 떠든 여기 열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열을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로 보인다는 얘기는 적외선 카메라로 보인다는 얘기는 적외선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복사냉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알루미늄 스크린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온다격 커튼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온다격 커튼 연구 결과 다른 데이터도 보게 되면은 반사면이 없는 커튼들은 공기 온도는 높은데 체온이 낮고요. 반대로 반사면이 많은 것들은 공기 온도보다 체온이 높아질 효과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체온이 높은 거죠. 여기서 체온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장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작물에 물 생기면 돼야 돼요. 물방울. 절대로 안 되죠. 아침에 일행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결로랑 일행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로와 일행이 왜 생겼을까? 체온이 공기 온도가 낮으면은 생기겠죠. 습도가 높으니까 문 닫고 있었잖아요. 무조건 높으니까 그건 생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일행이 왜 나올까? 체온이 낮으면 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식물이 밤에 증산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러면 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좀 더 증산을 더 할 수가 있죠. 제가 예가 하나 있는데
후배가 한팜의 메인집에서 하는 김성욱 씨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걔가 기둥 밑에다가 생육이 안 좋다고 기둥 밑에다가 보강등을 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100W밖에 안 돼. 100W인가 200W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와트 센서 갖고 측정해 봤더니 등을 달기 전과 달고 후가 5W에서 10W 생산점의 변화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광합성 안에 10W 들었다고 무슨 이게 광합성을 제대로 하겠냐. 그런데 실제로 한 대가 생각이 좋은 거예요. 생산점이. 그 생산점이 왜 좋았을까? 광합성은 5W 10W 갖고 절대로 더하지 않아요. 오차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 보강등을 설치했던 아래에 있는 나무가 기둥이 지지긴 하지만 다른 기둥에 있는 것보다 생각이 왜 좋았을까요? 체온이. 그러니까 등을 달았더니 생장점의 온도가 여러 단계로 찍어보니까 1도 정도 높아요. 1도가 높다는 얘기 뭐냐? 우리 광합성 양보다 차가운 데로 가요? 뜨거운 데로 가요? 따뜻한 데로 가죠. 생장점의 온도가 높아요. 그럼 2% 갈 양분이 어디로 갈까요? 2보다 생장점 온도가 높으니까 생장점으로 더 가겠죠. 그럼 2는 어떻게 돼요? 2는 조금 작아지고 생장점은 좀 더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보니까 광합성 효과도 있지만 보강등을 함으로써 생장점 온도가 높아서 우리가 겨울철에 생장점이 약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생장점이 강해지는 장점들이 있겠구나 할 수 있었죠. 그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사냉각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생장점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방지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쿨다운이라고 해서 온도를 떨어뜨렸다 올리는 걸 했었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쿨다운을 2014년 이후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 쿨다운의 효과보다 쿨다운에서 과일과 잎의 온도 편차가 생기는 것보다 실제로 생장점 온도가 떨어져서 피해주는 게 더 많다고 해서 지금 쿨다운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튼을 설치한 목적이 뭐냐? 바로 생장점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온도는 17도가 돼도 식물체 온도는 13도, 15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이터들도 좀 있는데요. 보게 지금 그 야간 복사 에너지라 보게 되면은 야간 복사에서 잎의 생장점의 온도가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가면은 바로 식물체 체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결로가 생기고 일액이 나오고 커튼을 쳐서 우리가 이 열이 그러니까 이 이파리가 생장점의 하늘 못 보게 하면은 우리가 생장점과 잎의 온도를 조다 따뜻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걸 얘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류 우리가 하면은 일단은요 우리가 공기 비중을 볼게요. 10도씨가 1.25고 우리가 30도가 1.16이에요. 공기 이체로 쓸 때 200리터 된 무게가 이렇게 차이가 크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온실이 크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0평만 돼도 1,000평만 돼도요. 웬만하면 저희가 5번만 돼도 측창을 웬만하면 만들지 않았어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창을 통해서 나가는 거 우리가 압력 환기라고 하거든요. 압력 환기는 우리 토마토와 오이 같이 키가 큰 작물에서는 효과가 미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쪽에서 발생하는데 이게 중력 환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공기의 비중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천창을 만들어 버리면은 비중에서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 환기가 그러니까 압력 환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실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은 대류가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죠. 그럼 공기를 돌고 이 도는 공기가 여기가 이제 이 유리를 닫게 되고 여기 이제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닫게 되면은 바깥이 차갑고 안에 따뜻하니까 열을 통해서 바깥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도는 뭐냐? 피복제를 통해 나가는 것들인데 이 전도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전도가 분명히 플라스틱보다 유리가 전도가 잘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유리 온실의 난방비가 실제로 열이 많이 빠져나갈까요? 플라스틱 온실이 많이 빠져나갈까요? 실제로는 플라스틱이 유리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복사일 때문에요. 뭐냐면은 유리는요 적외선을 일정 부분 반사시켜요. 반면에 플라스틱은 통과시켜요. 적외선을. 이런 것들인데 일단 그다음 우리가 겨울에 열을 뺏기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온도가 이렇게 해서 공기가 여기를 피복제에 전달하게 되고요. 다시 이게 전도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외부의 추기 때문에 이제 나가겠죠.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빨리 빠져나가고 바람이 천천히 불면은 천천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전도가 있고 대류가 있고 복사가 있는데 저희가 제일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거 우리가 복사율을 보고 있다. 복사 냉각이 지금 가장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온실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계산하기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계산이 실제로 어려워요. 복사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쓸데없는 걸 자꾸 해서 이렇게 그림을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증발열 붓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0도식물하고 100도식물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에너지 차이가 큰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100도식물은 증발할 때 2,500kJ, 2,268, 0도식은 2,500kJ이잖아요. 둘이 얼마 차이 나나요? 232가 차이 나죠. 10%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발하는 에너지가 훨씬 큰 거지 물 온도 자체는 별로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다는 것들. 그다음에 열 온수를 쭉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증기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물이 액체가 기화되면서 수증기가 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던 열을 흡수하면서 잠열화되고.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한낮의 습도가 몇 프로 좋을까? 한낮에 우리 이상적인 습도가 한 7, 80% 돼요. 7, 80%. 근데 그건 이상적인 거죠. 우리가 못 만들어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을 빼고는 7, 80%를 한낮에 만들 수가 없어요. 문을 다 열어놓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밀폐 온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반밀폐 온실 개념이 그거예요. 바로 습도를 80% 만들어서 외부의 공기와 반밀폐 온실 창이 작죠. 온실의 습도가 높다는 게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그것을 받고 외부 공기와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습도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시키면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창이 작아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얘기고 왜 불가능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온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저걸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쭉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온실에서 지금 온실 관리하고 생육 조절하고 이럴 때 바로 온도 갖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배양액 갖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양액은 미미하고요. 전부 다 온도예요. 그럼 보면은 초대화학 하면 어떻게 해요? 평균 온도를 낮춘다고 돼 있죠. 성장 속도를 온도를 그러니까 얘서 꽃을 빨리 피게 시키면 어떻게 해요? 온도를 높이면 되고 그다음에 영양생성이니까 얘를 갖다 꽃을 피게 시키면 편차를 크게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뭐 여쭤보겠습니다. 평균 온도를 낮춘다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 낮출 수가 있을까요? 현재 여기서 토마토가 도장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평균 온도가 20도예요. 21도고 똑같이 21도예요. 그런데 이분은 도장하고 이분 도장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같은 평균 온도고 같은 광인데 한 분은 도장하고 한 분은 도장하지 않을까? 차광하고 안 하는. 아니 똑같은 온도 똑같죠. 광합성 똑같다고 했죠. 그건 뭐냐 무슨 차이냐면은 오존 온도가 낮으면은 이 줄기가 빠지는 게 좀 덜해요. 화방도 보게 되면 화방 길어지는 것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세가 약하면은 우리가 10월 달에 그쵸? 4월 달이에요. 초세가 약해요. 그러면은 평균 온도를 낮추라고 돼 있잖아요. 낮출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오전밖에 아니죠. 밤에는 우리 못해요. 어차피 우리가 최저 온도 관리하니까 올해 추웠죠. 13도, 15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조절할 수 있느냐? 9시, 10시까지가 17도, 18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10시 넘어가면은 우리가 20도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럼 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돼요? 뭘 해야 돼요? 환기를 해야 되죠. 환기를 하면 어떻게 습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했던 이제 광과 온도, 광과 습도, 광과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데 일단 광과 온도를 못 맞추잖아요. 그럼 습도를 맞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광과 온도를 맞췄는데 습도를 못 맞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산화탄소를 늘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광과 온도가 먼저 맞춰지고 그 다음에 광과 습도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광과 이산화탄소가 맞춰져야 되는데 앞에 게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온도밖에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환경 데이터를 다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과 온도 맞추면 되는데 평균 온도 관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환절기 때 온도를 평균 온도를 지금 평균 온도 얼마 나오세요? 제가 몇 군데 컴퓨터 열어봤더니 현재 지난 쪽이 한낮에 23도 나와요. 한낮이라 지금 현재 평균 온도 23도 나와요. 아마 그러면은 지금 평균 온도가 몇 도 정도 좋을까? 지금 현재 한 21도 정도가 좋은데 2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지난이 그럼 요게 몇 도가 높을까 지금? 사모님 몇 도예요 지금 평균 온도? 이제 1도 높죠? 그러면 지난하고 여기하고 1도 차이가 여기서 1도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나 작다고 생각하나 1도가 엄청 커요. 왜냐면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2024년도에 2023년도에 농사 안 됐잖아요. 그때 평년보다 몇 도 높았을까요? 2도 높았어요. 작년은 평년보다 몇 도 높았을까요? 8, 9월 달에 작년은 3.75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보세요. 거의 착과가 안 되고 거의 뭐 저희 대형 농장들도 원래 10월 말에 수확이 돼야 되는데 거의 다 11월 말, 12월 초에 수확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평년보다 3.75 높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2도 높았는데 생산량은 거의 반토막도 안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21도인데 상온이 24도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3도라는 얘기는 이거는 생산성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평년 우리가 적정 온도보다 적정 광량 온도보다 1도 높을 때마다 8%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도가 높다는 얘기 24도가 그러니까 24%가 기본적으로 까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도라는 거는 지금 이 온도를 맞춘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창을 여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창은요.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 어디서 못 보셨죠? 열대 지방은 우리보다 창이 클까 작을까요?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만들어요. 왜 훨씬 크게 못 만들까요? 우리는? 창을 크게 만들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단열성이 떨어져요. 겨울에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겨울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4대 전용 온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크게 만들 수가 없죠, 창을. 그래서 아마 제가 아마 젊은 분들 저기 오시게 되면은 제가 저걸 해드릴 건데 심화 과정에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광이 언제부터 부족하냐? 10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광이 생산량을 저하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일단 절대로 10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10월까지 지금 거의 5달 정도가 광량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나요? 지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수 사람들이 평균 생산량이 김제보다 같은 온실일 때 20% 생산량이 많아요. 그 얘기 들었나요? 왜 많은지? 장수하고 김제하고요. 온실의 뭐 성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의 그러니까 교육 수준까지 따졌을 때 평균 20%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광 때문에 그래요. 광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굉장히 광이 어떤 역할을 볼게요. 장수 사람들은 언제 정식 들어가요? 6월 말 7월 초에 들어가요. 첫 수확이 언제일까요? 9월 20일경에 첫 수확이 들어가요. 올해는 좀 빨리 해요. 9월 10일 정도에 보통 9월 20일 전에 수확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7월 1일날 심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8월 말 되면 메타박이죠, 현재? 오르카박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9월 중순 되면 메타박이에요? 파라박이죠. 그러면은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광을 100% 사용해요. 근데 우리 같이 8월 15일날 심은 사람도 어때요? 착광, 우리가 이제 3화방쯤 되면 9월 중하순이 되죠. 그때도 광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광이 필요한 10월 중순쯤 되면 어때요? 광이 하나도 없죠. 그 얘기 들을 수 있어요. 9월 한 달 광이요. 9월 초에 하루 광이 12월 달 3일과 똑같아요. 누적 폭생. 그러면은 내가 9월 달 광을 다 사용한다는 얘기는 12월 달, 그러니까 9월 달 광을 못 사용한 사람들은 12월, 1월 달의 광보다 9월 달 한 달 광이 어때요? 더 많다는 얘기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야, 왜 장수하고 진한 사람들이 장수가 수확량이 제일 많고 진한이 그 다음 많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김제 사람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봤더니 딱 하나 더라고요. 거기가 평균 온도가 몇 도 낮을까? 진한 장수가 진한보다 장수가 더 낮거든요. 김제보다 1도에서 2도 사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잖아요. 바로 1도에서 2도 차이가 낮은 게 7월 초 정식과 8월 15일 정식을 가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도, 2도라는 온도가 엄청난 차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보강전 쓴 사람들 하루 누적 광량 하루 돌리잖아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75에서 100줄이에요. 75에서 100줄.
얼마 안 돼요. 겨울에 600에서 700도 들어온다고 치면은 자연광에 15% 정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의 광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면 보광등을 사용하는 건 당연히 양이 많이 나오겠죠. 얘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광해 제한 요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1년 내내 광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다. 왜? 광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나온 건 3월 중순부터 이제 9월 중순까지인데 실제로 7, 8월 달은 우리가 광을 제대로 6월 중순부터 7, 8월까지는 너무 광이 세서 우리가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어차피 몇 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넘어갈게요. 광 주기성을 넘어가고 일단은요 광을 얘기할 때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광은 입자이자 파장이라고 합니다. 광은 입자예요. 또 파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늘이 생기는 거 뭐예요?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입자인데 광이 보게 되면은 그늘인데 연하게 져요. 이건 우리가 파장이기 때문에 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은 입자이자 파장을 사용하시게 되고 광에서 외우게 되면 우리가 파장, 광량, 명기, 광의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광도라는 건 빛의 세기, 와트와 파로 표현합니다. 마이크로몰로 표현해요. 와트는 에너지의 개념, 마이크로몰은 광합성 하는 그 광의 기준을 우리가 파라고 하거든요. 일정은 낮의 길이 밤의 길이, 광의 질은요 자외선이냐 가시광선 적외선이냐. 여기서 광질은 주로 뭘까요? 이 가시광선대 파광을 얘기하죠. 파광이 높을수록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광의 질이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게요. 500W의 광이 들어오고 있는, 예를 400W의 광이 들어오고 있는데 400W 중에서 가시광 파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비율이 적외선이 비율이 낮을수록 광의 질이 좋다고 합니다. 적외선은 광합성을 못해요. 뭐만 해요? 증사만 유발하죠. 밤에는 증사를 해야 돼. 증사를 하는 게 유도하는 게 좋은데 한낮에는 증사를 많이 하게 되면 나빠지거든요. 광합성이 좋아야 되는데 광의 방향, 짙달광이나 산란광이라고 하는데 요새 산란광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산광 필름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우리는 겨울 재배하는 사람들은 산란광 쓰게 되면 광이 덜 들어와요. 산란광이란 광이 꺾이는 거기 때문에요. 온실 안으로 들어오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광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380, 400 나누라고 우리가 적외선은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보라색 바깥쪽은 우리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고 우리가 태양 에너지 중에서 보통 45%가 광합성 광이고요. 55%가 온실에 열을 올리는 열선이에요. 열선이 바로 적외선이라고 하거든요. 가시광선은 자외선은 태양빛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 온실 에너지 계산인데요. 자외선 무시합니다. 왜 자외선 무시할까요? 보시면은 자외선은 전체 에너지의 3%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뭐예요? 바로 파와 열선으로 이루어졌죠. 이들이요. 파는 광합성 유효광이고 IR, 그러니까 적외선은 열만 우리 전달하는 광, 그러니까 증사만 유발하는 광이고요. 그 다음에 파는 광합성의 광이거든요. 그러면은 파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같은 광이 들어왔을 때 광합성이 유효가 드러나고 적외선이 덜 들어오니까 증산량은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증산을 많이 하면 좋아요? 적게 하면 좋아요? 한낮에?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해요. 특히 과체류 중에서는 증산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증산을 많이 하게 되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일이 작아지는 문제도 생기고, 여기서 배꼽성과 발생시키는 게 왜 발생할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3월부터 6월까지 배꼽성과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때 왜 배꼽성이 나올까? 얘 때문에. 얘 적외선, 파의 적외선 때문에. 적외선. 왜 적외선 때문에 그럴까요? 얘는 뭐만 일으킨다? 증사만 일으키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배꼽성과는 칼슘에 의해서 칼슘이 결핍된 거긴 한데 칼슘이 왜 왔을까를 보게 되면은 바로 증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증사를 너무 많이 하면은 칼슘이 과일을 못 가고 다 2%가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의 비율을 이걸 줄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차광이라고 하죠. 차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커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차광 커튼을 제가 실제로 천안 가서 보고 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70%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할 것인가 50%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할 건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70%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산량이 많이 줄겠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유효광이라는 게 그 적정광량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400W 내외를 적정광량으로 보는데 성체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 광량이 1000W일 때 비닐에서 15% 20%까지 골지에서 들어올 게 800이 들어오죠. 얘가 50% 차광하면 되는 광량 얼마 들어와요? 400W가 들어오죠. 80% 들면 어떻게 돼요? 800에 20%니 160W가 들어오죠. 만약에 70%는 어때요? 73, 20, 200W가 들어오죠. 그러면 광량 전체가 부족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난방을 좀 더하고 70%를 쓰고 대신에 3월부터 9월까지 페인트를 쓰는 건가? 차광 페인트를. 아니면은 난방비를 조금 더 쓰고 나는 알루미늄 스크류를 쓸 것인가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50% 쓰는 게 지금 되세요. 지금 다 보면은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 모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하는 모임에서는 70%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나라 특히 이 환절기 때 조절해야 되는 커튼 역할이 환절기 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년 내내 커튼 쓴다고 보시면 돼요. 1년 내내 커튼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70%짜리는 여름에 겨울에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한계거든요. 내가 만약에 상추 키운다면 하나면 돼요. 상추는 돼요. 상추는 200W만 갖고 충분하거든요. 근데 상추가 아니고 과채료 재배는 400W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200W 이하이면은 뭐 생육이 부진해지고 700W면은 강광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광이 많으면 좋냐? 아니라는 거죠. 최대가 얼마예요? 1800줄이에요. 근데 1800줄이라는 거는 건강한 나무 기준일까요? 병든 나무 기준일까요? 건강한 나무 기준이에요. 그리고 성체 기준이 어린이 기준이에요? 성체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큰 토마토를 내가 재배하고 있어요. 큰 토마토는 안 하시지만 8월 달에 심어서 지금 4월 달이에요. 요때 700W, 여기서 만약에 1800 들어오잖아요. 나무가 빨려요. 왜 빨릴까요? 뿌리가 1800줄의 광을 감당할 만큼 물을 탱기지 못해요. 그럼 나무는 물을 적게 빼고 몸을 작게 만들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1800줄이라는 것도 나무가 굉장히 좋은 현재 상태의 1800줄이라는 얘기지, 나무가 올해 재배해서 예를 들어 작년에 8월에 재배해서 지금 3월 상태다. 이때는 저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1800줄도 많아요. 방울은 1600줄만 돼도 충분해. 광량으로 적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방울토마토 재배할 때 1600줄이 들어오다 1800줄이 들어오다 실제 생산량은 똑같은데 광합성량은 똑같은데 1800줄에 뭐가 많이 나요? 증산이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고. 근데 여기서 하나 파프리카는 1700줄, 뭐 1600에서 1800줄을 토마토 이 파프리카에서 적정 광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나라 5월달에 하루 누적 광량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사모님 아시겠네요. 3000줄 넘어가요. 3000줄이 넘어가요. 3000줄이. 그러니까 기준 광량보다 어때요? 한 거의 꼴빼기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50% 차광만 씌워놔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가끔 가다가 요즘에 저기 이제 장수 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8월에 제가 7월에 심은 것들이 지금 한 두어 방 정도 날아갔거든요. 근데 부여 논산에서 큰 토마토 8월 15일 사람들은 두어 방이 안 날아갔어요. 왜 안 날아갔을까? 지금 장수는 언제 심었댔죠? 7월 1일. 그러니까 밑에 뭐가 달렸어요? 집이 실렸죠. 반면에 8월 15일 날 집은 사람은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꽃피고 1화방, 2화방, 끼케 3화방이거든요. 어때요? 그러니까 10이 실렸어요? 안 실렸죠? 안 실렸죠. 착고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올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꽃이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연락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야, 꽃이 자꾸 떨어져. 근데 무슨 약 쳐야 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꽃이 이렇게 죽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곰팡이가 붙어요. 잿빛 곰팡이 붙는다면 죽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잿빛 곰팡이나 역병형에서 꽃이 떨어졌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에 떨어진 거예요? 광합성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토마토는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요, 지가 알아서 꽃을 낙하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안 떨어진 거 잘라만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백다닥이 추청오이라고 부르는 건 청오이 있죠. 청오이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요? OECD 해보죠. 안 떨어지죠. 그럼 어때요? 잘라야 돼. 사람이 잘라야죠. 추청은 어때요? 백다닥이는 어때요? 미라 나오죠. 걔는 지가 안 떨어져. 그리고 토마토가 좀 똑똑한 편이고 파프리카가 좀 멍청해요.
파프리카는 꽃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열매를 떨어뜨려요. 토마토는 뭐 떨어뜨려? 고추 키워보셨죠? 예, 고추 비오고 일주일 비오면 어때요? 열매 떨어져요? 꽃 떨어져요? 고추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억지로 착화시켜야 돼, 안 해야 돼요 앞으로? 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모님 작년인가 제가 갔더니 아주 작살났던 것만 보니까 억지로 착화시켜야 돼요. 착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나무가 심으면 심는 대로 그냥 놔두시고, 착화시킬 내가 이 호르몬을 칠 때는 나무가 좋은데 꽃가루가 없을 때만 치지 않아요. 우리 경험 많으신 분 다 아시죠? 심은 있는데 꽃가루가 없는지 심자체가 없는지 다 아시죠?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심자체가 없을 때는 그냥 꽃이 떨어지게 놔두시라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착화시키면은 과일 품질도 별로고 남의 나쁜 영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게 되면은 광을 요구하는 게 이것도, 얘는 광은 이것 좀 넘어가고요. 저희가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흐린 날하고 맑은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흐린 날은 광의 질은 좋고요, 광의 양은 적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흐린 날은요 산란광이에요. 구름을 끼고 들어갔기 때문에 식물이 좋아하는 광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절대광량이 부족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산란광 필름을 산란 필름을 썼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란광은 약광기 때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강광기 때 강광기를 통과하러 만들었을까? 강광기 통과하려고. 그래서 저기 사우디나 아니면은 그 중동 지역이라든가 아니 지중해 연안에 광이 강한 지역에서는 거의 다 산광 필름을 바깥에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뭐 산광은 이제 그렇다는 거고, 산란광은 여기서 하나 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산란광을 안 썼어요. 근데 축구가 7m짜리, 6m짜리 온실이고 축구가 3m짜리가 있어요. 축구가 6m짜리는 산란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축구가 3m짜리는 6m짜리는 3m에 비해서 산란광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늘이 온실이 낮으면 어때요? 그늘이 진하게 지죠. 반면에 온실이 높으면 어때요? 그늘이 연하게 지죠. 그 연하게 진 거는 우리가 산란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진하게 진 거는 식별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내가 축구가 6m짜리 온실이 있고 3m짜리 온실이 있어요. 근데 6m짜리하고 3m짜리하고 광 추가율이 똑같이 70%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광을 이용한 효과는 축구가 6m짜리가 효율적이다. 왜? 축구가 3m짜리는 100%의 나무가 있으면은 이 중에 10%, 15%에 집중적으로 해서 광을 안 줘요. 80%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축구가 6m가 되면요, 다른 나무들, 그러니까 100%가 있으면 100% 전체에 10%씩 광을 안 줬다고 보세요. 한 3m짜리는 한 나무에 한 20, 30% 나무에 20, 30% 안 줘버렸고, 축구가 6m짜리는 전체 나무에 10%를 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밥을 10명이 한 숟가락 들 먹으면은 살만한데, 내가 30%를 밖으로 덜어줘 배고프죠.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가 높으면은 상물란광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축구가 낮은 온실은 어때? 그늘이 진하게 지죠. 이거들요. 그리고 축구가 낮은 온실은 어때요? 높은 온실은 그림자가 어때요? 연하고, 축구가 낮은 온실은 진하게 지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도 생산성 제약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산란광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온실들이 보다 광질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오는 광량은 똑같아요. 똑같이 차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광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수강력을 높이는 방법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커튼을 갖다가 이제 단동온실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연동온실 같은 경우에는 보온달걀 커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이유가 하나가요. 뭐냐면은 산란광, 그러니까 보온달걀 커튼하고 알루미늄 스크린하고 광 추가가 같이 묶어놨을 때 광이 10% 정도 차나요. 들어오는 광량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10%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10%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겨울에 700줄 들어온 데 있죠. 700줄 잡고 10%는 얼마? 70줄이죠. 아까 보강하면 몇 줄이라고 했어요, 보통? 70줄에서 100줄이라고 했죠. 100줄로 보강한 경우 거의 한 70줄 정도에서 좀 넘는 정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온 작업을 한 사람하고 보온 작업을 하고 보강을 달았어. 나는 알루미늄 스크린하고 보강을 안 달았어. 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온실을 지을 때는 웬만하면은 보온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보온 작업은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리고 요즘에 보온 작업 또 보조 사업 하더라고요. 그 진흥청이 또 보조 사업 하고 있는데,
절대로 무슨 뭐 에어포이 들어있는 뭐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 하면은 저희가 광이 10%가 줄어드는데 10%는 보강등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10% 늙어주니까 보강등을 달았으면은 10% 늘어나고. 근데 보강등 드는데 얼마 정도 안 돼요? 유료온실 보강등 설치하면 2헥타에 LED 다음에 12억 들어가고요. 고화면 들어가면 5억 6억 들어가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서 토마토의 기준, 토마토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요. 상위업과 하위업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 위에 잎하고 아래 잎하고 광합성 효율이 얼마큼 날까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90%. 4배에서 5배. 그러니까 이 위에, 그러니까 겨울철과 약광기 때는요. 위에 잎 하나가 아래 잎에 4장 5장 역할을 해요. 그럼 우리가 위에 잎을 내겨놓고 아래 잎을 따주는 것은 이유가 뭐냐? 어차피 아래쪽은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요. 위쪽은 높기 때문에 위에 잎을 남겨놓는 거죠. 이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파리를 갖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유료온실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가 겨울철에 칩고 6m 이상 온실에서 한 10장에서 11장 사이가 보통이에요. 보통. 그러면은 플라스틱 온실은 9장에서 10장 정도 한두 장 더 적어요. 그러면은 여기 세도는 얼마나 될까요? 세도의 칩고 2.5m, 3m 연동 온실 5장 6장인데 아마 더하듯 심었으면은 그것도 못 달 확률이 있다. 여기서는 성엽 기준이에요. 성엽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꽃이 피잖아요. 꽃이 활짝 핀 아랫잎도 계산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정도밖에 못 가져간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잎이 없으면 광합성을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못해요. 광합성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를 높여야 돼요. 잎을 더 가져가. 축구를 낮으면은 어차피 못해요. 바닥에. 우리가 이제 잎을 딸 때 3가지가 얘기하거든요. 3가지. 겨울철에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해가 안 비치는 잎은 다 제거한다. 그 다음에 겹치는 이빨이 다 제거한다. 그리고 빛이 들어와도 5, 6월 달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바닥에 깔린 잎은 다 제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11월, 12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거의 5장 정도밖에 안 남을 거예요. 거의 다. 여기 계신 분 5장밖에 안 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까지 하면 7, 8장이고 성엽은 5장. 그러면은 과일이 어떻게 크느냐? 어차피 아랫이파리는 광합성 못해요.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수확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우리가 이제 결로가 있는데 결로에서 2가지 결로가 있어요. 뭐냐면은 결로인데 10개 펴지는 결로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걸로 워터필름이라고 하는데 피오필름 사용하고 아니면 장소필름 처음 사용하면은 워터필름이라서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10개 펴지고 굴러가죠. 물방울이. 그럴 때 우리가 광투과율이 좋아지는 반면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버리잖아요. 이렇게 맺혀버리면은 광투과율이 20, 30%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물방울 맺히면 되게 싫어하죠, 이들은. 그래서 물방울이 우리가 이제 여기는 제가 여기 부역분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태도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요, 예를 들어서 뭐 전남, 광주 이런 데만 가도 사람들이 비닐 교체식이 언제냐면 비닐 찢어지기 직전에 가라. 여기는 안 그러잖아요. 언제 가세요? 물방울 맺히면은 다 가시죠. 이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보강의 경제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 지으려고 지금 높은 온실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보세요. 보강을 벨기에에 있는 전체 농장을 조사한 거예요. SBB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보강을 설치한 농장이 그렇지 않은 농장보다 수익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얘기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요. 안개 분무기를 달면은 소득이 올라갈까요?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칩고가 4m 이하 설치하신 분들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한다. 왜 소득이 감소할까요? 잘못 사용해서 과일에 물 닿으면은 과일의 품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강가가 까지면서 안개 분무기 설치하게 되면 1헥타 설치하는데 아무리 적게 들어도 5초만 들어가는데 우리가 6년 수명 보면 1년에 1000만원씩 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1년에 1000만원씩 까지는데 내가 1년에 방울토마토 1000만원 벌려면 몇 장 더 따야 돼요? 15,000원 잡으면은 내가 실수 15,000원 안 들어오잖아요. 15,000원 잡으면 얼마 해야 돼요? 한 박스에 15,000원이면은 한 700박스, 800박스 안개 분무기 때문에 더 따야지 내가 이득인데 제가 볼 때 세도에서 안개 분무기 달 정도 되는 온실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그것을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느냐를 따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온닭엽을 자꾸 비판한 이유가 그거예요. 보온닭엽은 겨울에밖에 사용 불가능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도 테러 지으실 때는 보온닭엽 쪽은 안 쓰시는 게 있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기는 어쩔 수 없어요. 단동온실들은 어쩔 수 없어요. 보온닭엽은 알루미늄 스크린은 개폐로 말아버리면 이게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광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차광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죠? 차광을 하는 목적. 온실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일까요? 그건 두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증산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온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증산량을 줄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항상. 차광을 통해서 증산량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차광을 할 때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외부 차광하고 내부 차광이 있는데 외부 차광의 효과가 훨씬 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내부 차광을 되면 열이 일단 가둬지거든요. 근데 외부 차광을 되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바깥에서 열이 차단되죠.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에 철원을 갔더니 철원에 이제 어떤 농장을 가봤더니요. 그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신데 한쪽은 알루미늄 스크린이 있고요. 한쪽은 알루미늄 스크린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보온닭엽만 있어서 이분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알루미늄만 있는 데는 알루미늄을 쓰시고 50% 차광하고 알루미늄이 없는 데는 페인트를 칠했어요. 차광 페인트를 30% 차광했거든요. 한 통 갖고 저기 5배 시럽해서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어디가 좋았을까요? 저한테 저를 손을 잡고 끌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알루미늄 칠인데 가봤던 데죠. 그랬더니 생각이 그냥 그렇던데 했더니 그러고 나서 페인트 칠한 데로 갔어요. 너무 좋아요. 바로 이 결과죠. 일단은 알루미늄 스크린 차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차광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열이 가둬질 거죠. 반면에 얘는 어때요? 바깥에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일단은 밖에서 열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온도가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올해가 작년보다 시원한 거지 평년보다 분명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페인트가 칠하시는 게 언제부터 제 생각에는 한 3월 말부터 칠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실 때는 저는 웬만하면 메이커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신된 것들 있잖아요. 저기 그거 칠하면 예. 겨울에는 이게 뼈껴질 되잖아요. 리브브 있습니다. 그래. 벗기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제 국산을 썩게 써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 쓰시는 게 당분간은 국산은 조금 기다렸다가 남들이 이제 쓰는 거 보고 잘 좋다고 하면 그때 쓰시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쓰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쓰면은 그렇게 그리고 가격도 보니까 국산하고 수입품하고 차이가 같더라고요. 가격이 지금. 그래서 외부 차광이 효과가 뛰어나고 제가 판단할 때는 특히 보온닭엽만 있으신 분들 단동거 하실 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말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 배꼽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배꼽성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장마철 너무 안 질 거잖아요. 장마철 때 벗겨지면은 안 좋고 내가 심을 때까지 그냥 뻗치고 있으면 좋죠. 그때 그러면은 내가 때로 안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3월 중하순에 치는 게 이미 그때만 해도 과이 오버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벽골성 언제부터 나와요?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죠. 착색 불량 언제부터 나와요? 5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나오면 벌써 4월 때부터 이미 조직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를 바깥에 칠하는 게 훨씬 그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요. 지금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페인트 칠하면은 밤에 보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온 효과는? 보온 효과 있어요. 우리가 페인트 칠하면요 보온이 더 잘 돼요. 밤에는 오히려. 겨울에는 밤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4월 3, 4월 달에 외부 추울 때 3, 4월 달에 그럼 어떤 분이 해도 야 밤에 춥지 않냐? 밤엔 더 따뜻해요. 왜? 페인트가 열을 튕겨내거든요. 이것들을. 우리 아까 복사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있는 지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페인트를 막고 다 튕겨내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 밤에는 오히려 페인트 칠하는 것이. 그게 왜냐면은 4월 달에 난방 하셔야 돼요. 사실은 난방 전혀 안 하셨죠.
그 저온 피해 반응이 많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그 작년 같은 거 보시면 작년 같은 올해죠. 올해 4월달에. 올해 4월달에 제가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온실이 막 7, 8도까지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복사냉. 예? 복사냉각. 복사냉각 있죠. 복사냉각은 그러니까 복사냉각은 비닐 통해서 내 체온이 복사냉각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건 복사냉각에 의한 밤안개 그 일기예보 들어보셨어요? 그걸 왜 안 들었을까? 우리가 밤안개 꼈을 때 복사냉각에 의한 밤안개가 끼니 운전 조심하세요라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뭐냐면요, 한낮에 그러니까 환절기 때 발생하거든요. 봄철 특히 햇빛이 내려와요. 그럼 4월달 햇빛이 엄청 강하죠. 엄청 강해. 4월달 강하죠. 내리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온이 올라가죠. 지온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갈까요? 공기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밤이 돼요. 그러면은 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온이 높죠. 하늘은 차갑죠. 그러면은 복사 냉각에 의해서 지온이 하늘을 보고 열을 뺏기 시작해요. 근데 공기는 대류로 열을 뺏기거든요. 위에 찬 공기랑 섞이면서 뺏기는데 그럼 여기 볼게요. 공기 온도보다 지하부 온도가 먼저 떨어지면은 땅은 차갑고 공기는 따뜻하죠.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안개가 생기죠. 물이 맺히니까. 그걸 우리가 복사 냉각에 의한 밤안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밤안개가 생기는 것도 바로 복사 냉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사 냉각이 현재 우리가 온실 운영할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사 냉각을 우리가 어떻게 줄일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9월부터 6월까지 커튼을 사용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복사 냉각은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는요, 저희 학교에 오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10월 말이면 이제 온실이 완공되는 이제 우정될 거거든요. 거기에 열화상 카메라 들렸어요. 열화상 카메라 왜 설치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 복사 냉각이. 그러니까 식물체의 체온을 측정해서 커튼을 닫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복사 냉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커튼을 닫아버리는 거죠. 실제로 한 번은 이제 같이 재배사 중에 하나 연락이 왔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아이언 온도계를 제가 하나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해봤더니 공기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걔가 보고 있는 환경지역 컴퓨터에서의 커튼 위의 온도는 13도 이렇게 되는데 커튼 온도가 10도까지 떨어진대요. 왜 그랬을까? 커튼이 하늘 보고 있으니까 복사되고 열을 뺏긴 거죠. 만약에 그때 커튼을 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생장점 온도가 10도까지 떨어졌겠죠. 생장점은 10도가 떨어지면 세력이 약해집니다. 생장점이 오그라들어요. 이렇게요. 그쪽 양분이 못 가거든요. 저온에 의해 뚱뚱해진다는 얘기는 공기 온도가 저온이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생장점의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장점이 약해져요. 양분이 필요 못 가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복사 냉각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광 커튼의 조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내구성, 가격, 사용 편의성이 제일 마지막 거. 차광 커튼은 습을 먹으면 돼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무슨 옥스퍼드 천으로 해서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커튼은요, 커튼에 물이 묻기 시작하면은 보온의 효과가 사라진다. 이거들. 우리가 그러니까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죽어요. 빨개 벗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옷이 젖었으면 벗어야 돼. 그래야 덜 죽어요. 내가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더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습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보온 단격 때는 습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차광은 너무 좋은데 뭐예요? 실제로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부 차광을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이 이제 페인트 칠하는 거, 또는 단독오실 뭐 하면 돼요? 밖에다가 차광망이나 차열망을 뒤집어 씌우는 게 있겠죠. 이거들은. 그거 해놓고 바람 불면은 태풍 불다가 다 걷어내고 하면 되겠죠. 이거들은. 그래서 실제로 외부 차광을 우리나라에 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 차광제, 이렇게 되면 볼게요. 차광제는 일단은 유지비가 없죠. 시설 투자비도 없고, 문제는 기상 변화에 대한 어렵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나는 분명히 4월 달에 비가 와도 하루 많이 오진 않잖아요. 근데 기상이 변이니까 갖고 5월 내내 비가 온다. 그거 어떻게 될까? 내가 페인트 칠했으면 페인트 다 벗겨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내가 알루미늄 스크린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커튼 벗겨놓고 있으면 되는데 4월 달에 비가 열흘씩 와버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4월 달에는 통상적으로 가물어서 산불 나고 막 그런 일이 생기지, 비가 와갖고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죠. 비가 와도
하루 이틀 집중 모델로 끝나지 일주일 열흘씩 내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런 문제는 없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차광제 같은 경우 순광에 800W 이상 차광이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순광원에 800W가 언제쯤 도달할까? 언제쯤 시작할까요? 이미 3월 중순에 11시 12시면 800W 도달하고요. 3월 말이 되면은 1000W에 도달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3월 중순부터 이미 페인트가 칠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백곡성과 3월 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언제쯤 보나요? 3월 말쯤 보죠. 그러면은 그 백곡성과 3월 말에 나오는 것들은 실제 발생 언제 했을까? 2월 말부터 3월 초에 백곡성화가 나온 것이 3월 만에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백곡성화는 언제 결정됩니까? 방울토마토가 콩알만 할 때 이미 결정이 끝났다. 백곡성 나올 것들 다 이미 그때 결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커지면서 눈에 띄는 것뿐이죠. 그것들. 그러면은 3월 초에 콩알 만한 것은 어떻게 돼요? 4월 초면 수확이 되죠. 그러면은 이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백곡성 나온 것들은. 그다음에 자광제를 보게 되면은 제가 드론이 안 보이네. 잠깐만. 제가 이거를 학생들 수업할 때 드론이 있는 걸 해드렸는데 아마 책엔 드론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보면은 지금은 옛날에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뿌렸죠. 인건비가 많이 들었죠. 지금은 다 드론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동안인데 약값 포함해서 벗겨주는 것까지 해서 30만 원.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은 아마 15만 원, 20만 원 받을 겁니다. 지금 비교적 가격은 비싼 편은 아니에요. 3월 중순에서 한 10동 씌우면은 한 250만 원, 넉넉 잡고 300만 원 되겠죠. 지금 보이면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깥에서 이게 안 뿌린 거 뿌린 거거든요. 이 정도 뿌리셔야 돼요. 안에서 밖에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30%예요. 30% 정도. 좀 칠해놓은 걸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안 벗겨졌을 경우에는요, 이제 벗기는 약을 뿌린 다음에 이렇게 벗겨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3월 중순에 정도 뿌린 거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잘 벗겨져요. 장마철 통과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벗겨야 되는 거는 이제 정식하고 8월에 심으려고 8월에 심은 것들 있잖아요. 7월 말 8월 초 심을 때 도포제 뿌리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을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올해는 잘 벗겨질 거예요. 올해 왜 그렇죠? 비가 잘 왔죠. 그래서 자주 와서 잘 벗겨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칠한데 제거한데 제거하는 거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노루표도 있고 이게 있는데 저 아직까지 못 믿겠어요. 이거는 이제 마데크로 같은 경우인데 레드솔이라는 거 레드히트가 있는데 레드졸이 지금 10만 원대 초반이더라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한동치라거든요. 10만 원대 초반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레드졸, 레드히트가 있고 레드졸은 모든 광을 차단시키는 거고요. 레드히트는 적외선을 좀 더 차단하는 걸 레드히트라고 하는데 기능성이라고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저 있고. 근데 인공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잠깐 여기 인공광 넘어갈게요. 인공광은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세요. 그냥. 왜냐면 할 사람이 할 분 아무데도 치코가 인공광 쓰려면 몇 미터 될까요? 치코 최소 높이가 6.5m. 6m도 안 돼요. 6.5m여야 돼요. 6m가 돼도 왜 안 되냐면은 6m 온실에서 보강등을 달게 되면 그러니까 보강등 달기 전보다 50cm를 낮춰야 되거든요. 잔물을. 50cm 낮춰야 되는 게 뭐예요? 재배 공간을 50cm 손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안 좋아요? 수광태세가 안 좋아지니까 보강등 효과하고 수광태세하고 하면은 서로 이게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럼 돈 들어가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보강등 같은 경우는 넘어갈게요. 그냥.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세도 쪽에 봤더니 그 센터에서 보조 사업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세상에 50W짜리 등을 갖다가 보강등에 달아놓으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센서 갖고 보여드렸더니 낙천적인 분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걸 그 쓰긴 쓰세요. 뭘로 쓰실까 그분이? 높겠죠? 높여갖고 작업점을 쓰고 있어요. 작업점. 지금 그래도 외국인들이 옛날에는 요즘 되면 5시면 퇴근했는데 요즘은 달아서 6시간 퇴근하셨다고요. 요거 작업점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작업점 용도로 쓰시니까 뭐 괜찮은데 저기 광업성으로 할 때는 그 100W, 200W 달아봐야 효과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요.
등가만 들어가고. 보통 저희가 계산할 때 보통 예를 들면은 저희가 계산한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000W짜리를 갖다가 1헥타에다가 몇 개 달라고 할까요? 1kW 등은 몇 개 달라고 할까요? 1000개 달라고 해요. 800개에서 1000개. 800kW에서 1000W 정도가 있어야지 보강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효과가 거의. 일단 온도 좀 볼게요. 온도는 우리가 이제 덥고 이제 추운 정도로 얘기하는데 쭉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온도는 반응을 볼게요. 온도는요 세포의 분열과 세포의 신장에 관련된다.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되는 것들, 이거는 세포가 신장되는 것에 민감하고요. 이제 그러면은 세포의 신장이잖아요. 분열과. 그러면은 도장한다는 건 키가 빨리 큰다는 것들은 뭐예요? 뭐에 된 거예요? 세포의 신장과 세포의 분열이죠.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세포 분열과 신장이 빨라진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광합성 에너지는 없는데 세포 분열과 신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하고 도장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는 바로 세포의 이제 그 성장 속도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광합성 볼게요. 광합성은요 18도나 21도나 광합성의 절대량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18도하고 21도 성장 속도 얼마큼 차이 날까요? 3도 차이면? 평균도 3도면? 성장 속도는 18도면요 토마토가 열흘에 하나 방 정도가 나오는 온도예요. 근데 21도잖아요. 6, 7에 하나 방이 나와요. 그 성장 속도 몇 프로가 빨라요? 30% 이상이 빠르죠. 그런데 광합성량은 별 차이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온도가 그런데 21도도 그런데 만약에 온도가 23도, 24도가 어떻게 될까요? 5, 6일에 하나 방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18도에 비해서 성장 속도는 2배가 빠른데 어떻다? 광합성은 거의 같다. 그 얘기는 도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도장한다는 얘기를 할 때 왜 도장해요? 광이 부족해서 도장해요? 온도가 높아서 도장해요? 광량에 비해 온도가 높아서 도장하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하다 보면은 그 부여 여기는 좀 덜해요. 저기 청양이나 이제 다른 제가 조금 그 주산단이 안 돼가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50% 차광만 씌우세요 하면 그분들이 한 얘기가 도장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50% 차광만을 안 씌우면 도장 안 할까요? 도장 안 하고 아마 생장점이 거의 사라지겠죠.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광합성 양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도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광합성량과 온도가 일치한다면은 도장할 이유가 없죠. 그럼 우리가 광합성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 온도 낮출 방법 없잖아요. 뭐 하면 돼요? 적과하죠. 화방을 날리죠. 그래서 우리가 8월달에 심은 것들은 보통 우리가 저는 이제 8월 초중순에 심으면은 기본적으로 방울토마토거든 일반 토마토거든 그냥 화방을 하나 날리고 심으라고 해요. 왜요? 평균 온도가 26도인데 무슨 재주로 26도인데 성장 속도가 얼마예요? 5일 하나 방. 막 거의 이렇게 돼요. 꽃이 하나가 그러니까 1화방 지나고 2화방 피고 3화방이 거의 붙었대요. 이렇게. 왜냐? 5일 사이 꽃이 가버리니까. 그거 어떻게 이 얘기는? 지금 온도와 광을 이 나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과일을 제거해서 성장 속도를 이 성장 속도는 어쩔 수 없지만 화방을 제거함으로써 광합성 소비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게요. 과일과 온도는 같다. 그러니까 과일이 보통 얘기하는 하나방이 많으면요. 우리가 이 평균 온도 0.5도라고요. 두 화방이 있으면 우리가 평균 온도 1도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평균 온도 1도가 작은 온도예요? 큰 온도예요? 엄청 큰 온도예요. 왜요? 장수 쪽에서 김제하고 그러니까 농사에 그 뭐라고 하죠? 작기가 나타난 거죠. 언제 보면 1도, 1.5도, 2도 차이 같고 장수 사람들은 6월 말 7월 초에 정식이 들어가고 김제 사람들은 8월 15일 날 정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방을 두 화방 날렸다, 하나방 두 화방을 날렸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내가 김제와 그러니까 어디랑 똑같이 만들었다? 저기 어디요? 지난 무주와 나의 태도의 내가 이 태도지만 지난과 무주와 온도를 같게 맞췄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온 기온이 있는데 우리가
여본을 되게 중심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여본과 기온을 우리가 이제 여본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 장 카메라 등을 설치해 가고 여본과 기온을 비교해 드려요. 그러니까 여본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과일의 익는 속도는 뭐에 결정날까요? 포몬이라고 하는 과일의 온도에 결정나죠. 여기서 나는 12월 달에 난방을 15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난방을 12도로 하고 있는데 잎을 다 깠어요. 적심치고 이파리를 2장 정도 다 까버렸어요. 나는 적심치고 이파리를 8장을 내겨놨어요. 그러면은 13도가 더 15도가 더 수확이 빠를까요? 12도가 빠를까요? 12도. 12도 더 빠르죠. 왜냐면은 실제로 식물체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광량이 거의 90% 이상이고 온도는 공기 온도는 1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잎을 까서 햇빛을 노출시켜 버리면은 실제 평균 온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과일의 포모는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 올라오는데 진단을 안 하기 때문에요. 내가 잎을 까버리면은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까지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여보는 다른 데 온도는요 광량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데 포모는 그러니까 특히 과일 온도는 진단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이 올라갑니다. 내가 잎을 많이 깔수록 과일 온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이제 느낌 활용을 있잖아요. 저기 5월